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서해와 마주한 중국 원전들이 배출하는 삼중수소가 우리나라의 5배, 후쿠시마의 무려 50배나 된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군 초급 간부의 처우가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복무 장려금이 2배 넘게 오르고 3년차 이하에게도 월 24만 원의 주택수당 지급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실의 권고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KBS TV의 수신료를 올 하반기 안에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의 시운전은 오늘부터 2주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의 관심도 쏠려 있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서해와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동해안을 따라 가동 중인 55개의 중국 원전들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시운전은 담수와 바닷물을 섞어서 오염수가 정해진 양만큼 바다로 흘러나가는지, 또 비상사태 시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피는 거가 주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훈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 지역에 있는 민방인 후쿠시마 TV 같은 경우에 보도에 따른다고 하면은 앞으로 2주 동안 이 그 도쿄 전력에서 해수와 담수를 섞어서 이제 그 일정 부분 방출하는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는 폐기물을 비롯해서 어떤 그 방사성 물질은 전혀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네네. 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방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딱 차단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번 2주간의 훈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훈련이지만 결국 그 2주간의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방류에 들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방류의 절차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보이는 징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단의 후쿠시마 최종 보고서가 이르면 이달 말에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현장 시찰단의 최종 보고서도 곧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요. 네. 이 행정관님.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됩니까? 네, 일단은 국제원자력기구죠. IAEA가 일단 이르면 6월 말에 앞으로 한 2주 후에 최종 보고서가 현재 나올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측이 갔었던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의 그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최종 분석 보고서가 곧 나올 거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IAEA가 최종적으로 일본 측에 힘을 싣게 된다면 네네. 일단 일본은 곧 이렇게 오염수를 방류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네네. 일단 오염수가 지하 매설로 하게 된다면 일단 우리 한국 측에 유리한 경우로 작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염수 바다가 일단 바다로 이렇게 흘려보내질 경우에는 방류 비용 차원에서 절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일본 측에 이렇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 정부와 여당은 우리 수산물과 어민들이 이 비과학적인 괴담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참석했던 일본의 G7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식료품을 제공해서 세계 정상들이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산 그 음식물을 지금 수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어떤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를 그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괴담 수준의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인 것을 넘어서 근거 없는 괴담을 통해서 피해보는 건 누구겠습니까? 결국 대한민국 어민들, 어업과 관련되는 종사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어떤 활동 그리고 또 후쿠시마산 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금수 조치를 통해 가지고 국민 건강은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바다로 오지 않고 4, 5년 뒤에 태평양을 거쳐서 온다는 게 과학자들의 예상입니다. 더 큰 문제가 사실 중국 동쪽 해안에 집중돼 있는 중국의 원전 55기가 배출하는 삼중수소 양인데요. 이게 후쿠시마의 무려 50배다. 이런 믿기 힘든 결과가 발표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로 보이는데요. 50배면 저희가 이제 현재 실감할 수는 없지만 네. 숫자로밖에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삼중수소가 뭐냐?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오염수,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중국이 2020년도에 그러니까 3년 전이죠. 원전 배출 삼중수소량이 1,054 테라베크렐. 네.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삼중수소 배출량이 2022년 당시 그러니까 한국 원전 배출량 214 테라베크렐에 비해서 5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5배가 많은. 맞습니다. 네. 일본과 비교할 땐 6배, 우리나라는 5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제한 기준이 원전 중국의 50분의 1 수준.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낮은 수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일본도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계속적으로 방출 과정이 굉장히 높다가 최근에는 급격히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네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50배가 넘었지만 원전 배출 총량과 비교하면 5배. 그러니까 원전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양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원전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은 삼중수소 배출량이 2010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글쎄, 때문에 그게 더 문제예요. 그게 현재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국 동해안에서는 뭐 아시는 대로 그냥 건너오면 우리 서해안입니다. 중국이 우리 쪽 해안 원전을 앞으로 23개나 더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80개에 육박을 하게 돼요. 중국의 원전 보유량 그렇게 되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2위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55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향후에 이제 짓고자 하는 계획하는 것이 그 23기가 됩니다. 합하면은 앞으로 이제 78기가 되는데요. 프랑스가 지금 56개니까 중국이 23개를 더 할 경우에는 8이네요. 8로서 사실상 미국 턱 밑까지 갈 정도로 해서 세계 넘버 2가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이 우리 서해 바로 길 건너편에 있다는 것이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2030년에는 이렇게 늘어날 경우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후쿠시마처럼. 그렇게 되면 그 직접적인 피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앞서 보셨겠지만 그 원전 자체가 중국의 동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해상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0여 개의 원전이 우리나라의 서해상에 집중되다 보니까 진짜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 그리고 의문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중국에는 산둥성, 그리고 랴오닝성, 장쑤성, 저장성, 푸젠성 이런 곳에 80여 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서해 우리나라의 인천과 불과 3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도 각별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동석 전 행정관 말씀처럼 랴오닝성부터 산동, 장수, 저장, 푸젠, 광둥, 광시까지 모두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물론 저게 이제 물이 필요해서 저런 거라고는 하지만 저기서 만약 사고 나보십시오. 직접적으로 바로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이 때문에 원자력 전문가들 우리나라가 일본의 후쿠시마보다 80개 곧 가까워지게 될 중국 원전들을 적극 살피는데 좀 더 집중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편서풍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결국 중국 쪽에서 바람이 한국 쪽으로 불어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상당수가 중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하늘이 굉장히 깨끗했죠. 그것이 그렇죠. 결국은 중국의 락다운이라고 해서 중국 봉쇄 조치를 하면서 공장이나 이렇게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마치 20-30년 전에 깨끗한 하늘을 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서해 그리고 지금 중국으로서는 지금 산동성을 비롯해서 이 해안 지역, 황해안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날 경우에는 편서풍을 타고 그와 같은 관련되는 핵물질이 한국으로 바로 올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고 오히려 안전을 위한다고 한다고 하면은 중국의 이 핵 발전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감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시각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건강과 직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앞서서 정부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황사가 중국에서 올 때마다 우리가 아주 큰 불편을 겪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핵물질이라면 그 결과는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세계적 인류보훈 강국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초급 군 간부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좀 무리를 해서라도 내년 국방비에서 2,100억 원을 좀 이곳에 집중 투입하라는 건데요. 주제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사 봉급의 인상과 의식주의 획기적 향상, 그리고 간부들의 지휘 복무 여건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부가 군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 이런 특별 지시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는지. 군 간부가 일반 공무원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정말 시적절하신 멘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병에 대한 혜택이 집중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에 대한 어떤 선거적인 어떤 메시지가 강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초급 간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그 군대 중추인 초급 간부의 어떤 처우가 말이 아닌 그런 상태이다고, 그런 처우가 말이 아니다 보니까 사기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적절한 시점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간부가 일반 공무원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많이 그렇죠. 네. 결국 지금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최저임금보다 살짝 더
더 많이 받는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 서울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가장 그 오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동일 임금 동일 노동 하듯이 같은 직급 같은 직렬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반 공무원만큼은 처우를 보완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금 화두를 던졌고 그에 대한 실무적인 어떤 입법 개선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정이어서 국방부는 2024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명목으로 2,100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야간 근무, 휴일 근무 수당 등 가장 시급하다는 것들부터 손댈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휴일 근무 수당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 공무원회 같은 경우에는 약 6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군 같은 경우에는 휴일 근무 수당이 약 3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이게 약 2배가 나다 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이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재부 측이 긴급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일단 장려금액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장교는 900만 원에서 2천만 원, 약 2배가 살짝 넘는 금액이 인상이 됐고 일단 부사관 같은 경우는 7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예정이라고 합니다. 2배 이상 주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 4년차 이상 간부에게만 지급되던 이 주택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방에 갔을 때 살았을 때 주택 수당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3년차 이하에게도 그러니까 전 군인에게 다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오는 7, 8월 그러니까 한 2달 후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부사관과 장교에 대한 그런 장려금 같은 것이 늘다 보니까 이 사기 증장도 역시 확실히 이렇게 부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야, 그것밖에 안 받았어? 그 고생하시는데 이런 생각들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예산 당국이 처음 제시했던 액수 100억 원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부터 직접 이 부분을 챙겼고 그래서 예산 액수가 대폭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55만 군대에서 100억이란 것은 코끼리 비스켓도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격이란 것은 국가가 누구를 기억하는 거에 달렸다라고 했던 말씀이 굉장히 전 기억에 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복이 존경받는 나라라고 해서 국가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간부들의 당직 근무비가 평일에 10,000원밖에 안 됐다는데 이것을 지금 3만 밥 한 원으로. 끼 값도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저희가 뭐 회식은커녕 진짜 밥 한 끼 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 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초급 간부에 대한 주거비라든가 주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성 있는 대책을 지금 마련하라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열악하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초급 간부들, 부사관들 처우 개선을 좀 직접 챙겨야 되겠다고 나선 이유, 군의 이 허리, 중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들 사기가 말이 아니고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 뭐 별 얘기가 다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개묘군란. 뭐 이모군란은 마치 이모군란, 구한말에 이모군란에 있었던 이모군란이 뭐겠습니까? 결국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굴량미 같은 거 다 착복하고 굴량미 대신에 모래 넣어서 줬더니만 진짜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사병들이 난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만큼 이 초급 간부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을 이제 빗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같은데요. 개묘군란이면 2023년이니까 올해 그렇죠. 군란 원래. 날 지경이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만큼 초급 간부들의 어떤 그 처우에 대한 내부적 불만이 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전역자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좀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면은 학교에 있을 때 제복 입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ROTC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좀 학교에서 ROTC 보기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죠. 서울대학 군단에 뭐 한 6명 지원했단 말이 있고요. 그렇죠. 지방은 뭐 아예 영병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아예 폐지된다라고 할 정도로 초급 간부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내가 국가에 가서 헌신해봤자 헌신짝처럼 처우받는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처우를 통해 가지고 군대, 우리의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 말씀 듣다 보니까 발음이 같네요. 헌신을 했는데 헌신짝 취급을 받는다. 참 대단한 말씀인데. 자, 초급 장교의 등용문이 제3사관학교, 또 학사장교, 학사사관이라고 하죠. 이 경쟁률도 해마다 뚝뚝 떨어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뚝뚝 떨어지다 못해 아예 이제는 학생조차 현재 찾기 힘든 모습입니다. 일단 CG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3사 같은 경우에는 13년도만 해도 4.6대 1, 그리고 16년도 5.2대 1, 18년도에는 6.1대 1 이렇게 저 때는 치열했네요. 맞습니다. 근데 작년만 해도 3.6대 1로 이렇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사장교회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한데요. 2021년도에 2.6대 1로 이렇게 낮아진 것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군 같은 경우에도 2.4대 1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떨어진 수치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학군이 ROTC인 거죠. 맞습니다. 일단 3사관학교만 해도 그러니까 8년새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5천 명을 상회하던 학군 장교만 하더라도 일단 3,300명대로 그렇게 급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문제는 현재 대학교의 군사학과가 폐교되고 있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군사학과가 없어진다. 맞습니다. 네. 현재 용인대가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뭐 서울대학교에 제복을 입은 군인이 없어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입단자가 6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그 3사관학교 학사사관, 학사장교수가 급강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ROTC 그 제복 입고 나가면 우대받고 뭐 미팅에서도 좀 우선순위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정말 과거가 됐군요. 최근에는 한 육군 장교가 초급 간부들이 거주하는 숙소의 열악한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자, 이 공개된 사진들 보면 참 저런 데서 하나 싶어요. BOQ라고 하죠. 네. 초급 장교 숙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반 사병 같은 경우에는 내무반이 현대화돼 있습니다만 일반 그 사병을 넘어서 이 자, 초급 문짝 장교가 떨어진 거 보세요. 그렇다는 것이 전 깜짝 놀랐는데요. 1980년대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문짝은 떨어지고 세탁실에 있는 세탁기도 거의 뭐 20년 좋게 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 벽에 저 누수 곰팡이, 네. 누수, 뭐 페인트가 벗겨진 것을 비롯해서 우리 그 동생 같은 친구들이 저런 식의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가슴 아팠고 정말 대한민국의 그 많은 국방비 어디 썼느냐라는 지금 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와 같은 것은 또 보면은 지금 현역 그 육군 군단 직할 부대인 그 현역 중위가 저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도 올리고요. 그렇죠. 사진도 올리면서 이런 그 열악한 상황을 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친구가 이제 그 현역 장교가 좀 있으면 전역을 한다고 하는데 갈 네.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내가 여기서라도 이렇게 열악하지만 여기서라도 조금 더 살 수만도 있게 해달라라고 할 정도로 현역에 있는 분들의 상황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그 옷을 벗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갔을 때에도 주거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점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특히 주거에 대한 대책 반드시 그 개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곰팡이 핀 숙소에서라도 살고 싶다.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군의 간부의 실태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자, 사정이 좀 낫다는 게 공군인데 공군 초급 간부의 숙소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여기는요, 방이 매우 비좁아서 두 사람이 눕기에 너무 부족하다. 저런 데 살아요. 두 사람용이래요. 네, 맞습니다. 정말 사진만 봐도 답답하기 그지없는데요. 일단 저곳에 이렇게 그러니까 매트가 2개가 깔렸지만 사람이 정말 살 수 없는 저기 두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개인 사생활 이런 거를 담보할 수 저 있겠습니까? 왼쪽에서는 칼잠 자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걸 눕지도 못하겠어요. 네, 심지어 이제 옆에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문이 보이는데요. 저게 화장실로 추정이 되는데 아하.
방이 저 정도이다 보니까 화장실은 얼마나 좁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걸 상상하다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신발이 바로 머리맡에 있으니 신발 냄새 날 것이고요. 맞습니다. 냉장고 또한 기가 막힌데요. 저런 냉장고의 생수 자체가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냉장고가 너무 작다 보니 음식물도 채울 수 없구나 이렇게 싶습니다. 일단 군인하면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렇죠. 밤에 라면이라도 한 끼 이렇게 끓여 먹고 싶은데 저런 곳에서 라면 먹다가 정말 밤새 이렇게 라면 냄새로 잠을 못 이룰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일단 2명이라는 숙소 자체가 저 정도다 보니까 정말 의식주, 가장 중요한 의식주가 정말 개선돼야 된다는 부분에 극히 공감합니다. 네. 네. 옷은 어디다 걸어두나 싶습니다. 자, 학군 장교인 ROTC의 숙소, 재학생들 아니겠어요? 대학? 여기도 아주 열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사진들을 저희가 보니까 곰팡이는 물론이고 물이 저렇게 뚝뚝 떨어지는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사실 ROTC도 뭐 군인이기 전에 대학생 출이고 않습니까? 만약에 대학생의 학교 기숙사가 저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이 난리가 났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역 군인들의 어떤 장교의 지금 BOQ가 저렇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실질적으로 곰팡이는 저만큼스럽고 또 실질적으로 받는 돈도 알바하는 사람들보다 더 적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사병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1년 6개월, 18개월로 줄였는데 지금 ROTC 같은 경우에는 24개월로 훨씬 더 많이 근무를 하면서도 사실상 최근 사병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급여 자체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최 변호사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데는요. 올해부터 병사 월급은 100만 원대로 크게 올랐는데 그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초급 간부들은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개묘군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군 커뮤니티에 1호봉 하사 A씨, 이 부사관이 올린 급여 명세서를 한번 살펴주시죠. 불과 네. 실수령 금액 169만 원이네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최저임금보다 오히려 적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실수령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제해버리니까 161만 3,020원. 169만 5,970원이네요. 예, 전체적인데 공제를 해버리니까 실수령액이 16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저게 것인데요. 월급이에요? 실질적으로 저 월급을 받고 사실 얼마나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거기다가 결혼한다고 하면은 저 생활로 생계조차도 사실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병인 병장의 월급이 100만 원, 나아가 그건 200만 원까지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단순히 하사뿐만 아니고 중사 같은 경우에 8년차 중사 같은 경우에도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 채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유부남의 자식들을 둔 나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준사관이라고 하죠. 준사관들이 국군의 척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국군의 척추. 그만큼 가장 중요한 건데 척추에 디스크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빨리 수리를 하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허리에 디스크가 오고 허리에 고장이 나면요. 아예 움직이질 못합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초급 간부들 이 부사관을 포함해서 조사를 저희가 한번 한 결과를 보니까요. 군생활 만족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또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간부 군생활 만족도 2019년에는 59.4%였다가 2021년 46.1%. 그러니까 무려 13%포인트가 이렇게 떨어진 네.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만족도가 떨어진 것 자체가 일단 생활에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임금 부족 현상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원율 그리고 만족도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애국페이만 하는 것 아니냐. 열정페이 비슷한 거네요. 맞습니다. 애국페이만 강요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려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배우자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비율 역시 현재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직업군인을 하면 어떻겠어요? 물어보니까
그게 뚝 떨어졌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군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설문조사가 좋은 나온 건데요. 신랑감은 전혀 아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자체로 보면은 이게 또 출산윤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혼 관계 생활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직업군인 복무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네네. 일단 잦은 이사 이런 게 굉장히 높았고요. 그렇죠. 전국 여기저기 떠돌아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낮은 보수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 근무의 불규칙성 이런 것들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정말 애국페이로 해결돼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고 또 갈수록 더 열악해지다 보니까 전역 후에는 뭘 할까? 아까 그런 고민 최 변호사도 말씀하셨습니다. 수당이라도 많이 주는 경찰, 또 아예 민간 경호업체 등으로 옮겨가는 미리 떠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해군에서 해경으로 지난 5년간 옮겨간 숫자만 해도 730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군에 있어서 준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함정을 조타하고 실질적으로 총기나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사람 인력 충원하는데 해군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그 육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육군 위관급 장교들 같은 경우에도 전역한 옷 벗은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통계를 봤더니만 2020년에 이게 34명밖에 안 됐었는데 2021년에 117명, 그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31명으로 해가지고 최근 2, 3년 사이에 3, 4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러냐라고 봤더니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불합리한 급여 체계 때문이라는 네.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먼 바다에서 그리고 또 지레밭이 있는 DMZ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당이 현저히 적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그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소방 그분들도 참 고생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분들은 수당 같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질적 보상이라도 있다. 그렇죠. 그 물질적 보상이라도 있는데 이분이 없다 보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계속 있느냐. 결국 이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이전 행정관이 미국에서 이제 학석사를 하신 분이라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초급 간부가 주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미국은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일단은 월 급식 수당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월 급식 수당이 약 30만 원, 그러니까 300달러, 약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격오지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DMZ 그런 데 같은 경우 갔을 때 그러니까 위험 수당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루에만 한 7만 원 정도가 붙는다고 해요. 그럼 한 달이면 한 200만 원 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미국 초급 간부의 월 평균 소득은 약 78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 돈으로 치면 약 6,000달러라고 합니다. 네. 네, 제 친구가 일단 그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아하. 있는데 한 2년 동안 약 2억 원을 이렇게 벌어왔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해외 파병을 가게 될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수당이 붙게 되는 거죠. 일단 미국 초급 간부와 비교했을 때 한국 당직 수당이 현저히 낮다 보니까 불만 자체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 미국 예시를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력 차이도 있고 해서 직접 비교는 무리겠습니다만 저 정도 해야 뭔가 애국이 되는 거 아닌가. 국가 수호의 임무를 맡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국방하면 생각나는 나라 이스라엘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초급 간부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고 전역 후에는 취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군대는 창업의 요람이다라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군대에서 나와서 창업하는 업체가 1000개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군용 기술이 민간으로 넘어온 케이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와 같은 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첨단 IT라든가 그 이외의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서 군대에서 헌신한 다음에는 그 기술을 그대로 나와서 취직하거나 아니면 그걸 창업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군 정보라든가 보안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민간으로 이양되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함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책을 좀 벤치마킹하면은 좋은 한국형 어떤 창업 지원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고 이 예산 타령을 하던 당국에서도 움직인다니까 그 결과를 좀 실질적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갑니다. 국민 참여 여론조사를 해보니 약 97%의 응답자들이 KBS TV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따로 징수하는 데 찬성했다.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었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자체에 대해서요. 시행령을 하반기에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추진되면 하반기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행령이 시행되면 2,500원이라는 금액이 이제 한전 측의 고지서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따로 고지서가 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정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만큼 훨씬 더 이르면 다음 달, 다다음 달에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회에서는요, 여야 입장이 현재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방망 경영이다. KBS가 그동안 경영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일단 언론 탄압을 중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국민 자체 97%라는 높은 수치가 이런 징수 자체 분리에 대해서 찬성한 만큼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게 시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분리 징수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선택지가 3가지라고 합니다. 국회의 법 개정, 한전의 약관 개정, 그리고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인데요. 이 중에서 쉽고 빠른 방법, 이게 바로 시행령 개정이란 거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방송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여소야대, 특히 민주당이 거의 뭐 180석에 가까운 그 의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그 국민의 힘으로서는 이 법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또 한 가지 방법은 한전의 약관을 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약관은 쉽게 말하면 계약인 것이죠. 근데 계약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꾸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돈을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손해배상이 위약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안 그래도 지금 한전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재정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KBS에서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것이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럼 현실적인 대안은 방송법 시행령인 대통령령을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수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KBS의 징수료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고 이것은 만약에 이 안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방통위에서 안을 내고 그래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빠르면은 연내에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현실적인 방안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하는 어떤 신청 방안이 아닌가 그것이 현실적인 어떤 대안일 것 같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간다 그러셨는데 한전 약관 개정도 그렇고요. 자, 시행령 개정에 법적 하자는 없겠어요?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위임했는 법이기 때문에 물론 뭐 위임했는 것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법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67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해야 된다고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라고 재량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 대통령령을 바꿈에 있어서 법적 하자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률 전문가로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래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뭐 길게 잡아 석 달 아니면 끝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일단 시행령 개정안을 일단 어떤 절차로 되냐 살펴봤더니 입법 예고 그리고 뭐 법제처 심사가 있겠고요. 그리고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그리고
대통령 재가, 공포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방통위 측에서는 즉각 시행령 개정에 착수를 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한 달, 2달 내에 초안이 마련이 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개월 내로 이 모든 과정이 취합이 된 다음에 시행령이 선포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네. 현재 방통위 내부에서 직무대행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2명이 있거든요. 근데 한상혁 위원장은 지금 면직 상태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있고 이상임 위원 그리고 김현 의원 등이 있는데 이게 여야 한 분씩 계시다 보니까 상당한 격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그 절차에 따라서 이 심의 과정도 전개적으로 잘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속 인사와도 맞물려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얘기였죠.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한국전력의 징수 의무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은 여러 대안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벌써 이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진행할 것인가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아마 그 전기요금 고지서 본분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전기료 얼마, 전기세가 아니고 내가 쓰기 때문에 전기료죠. 그 밑에 KBS 수신료라고 2,5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한 장의 종이를 지금 돼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마치 이거를 이렇게 절치선으로 돼 있어서 하나는 전기료, 하나는 KBS 수수료 했는데 이렇게 딱 찢어가지고 네네. 이렇게 따로따로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로 하면은 이것도 우편 보내고 이것도 우편 보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현재 1,850억이 플러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보내는 비용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보낼 것이 아니고 같이 보내되 절치선으로 해서 똑 찢어가지고 각각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고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받은 분들이 그걸 절취한 뒤에 낼 건 내고 안 낼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긴다는 그렇죠. 거예요? 결국 국민에게는 선택권이 가고 내가 이제 KBS 시청률 열심히 보니까 도와주겠다라고 마땅히 내야겠다라고 하는 분은 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사실 그걸 강제하는 방법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KBS나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실시했던 그 국민 참여 여론조사에서 정확히는 96.5%, 약 97%가 분리징수에 찬성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자, 이 절취선으로 나눠내는 것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상 시나리오를 보면 KBS TV의 수신료 수입 얼마나 줄어들까요? 네, 약 7천억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7천억 원, 연간 7천억 원인데요. 그 분리징수 시 절반 이상이 현재 감축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이고 있는 돈은 7천억 원이고요. 약 그중에서 2천억 원까지 2천억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5천억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5천억 원이 줄어든다는 그 자체가 현재 KBS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굉장히 줄어들 만큼 인력 소모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게 KBS의 현재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2천억 원대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면 이제 직원들의 월급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현재 한전에는 계속적으로 KBS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 KBS에 대한 그 수신료를 왜 우리가 내냐? 이렇게 일반 시청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 자체로도 보면 현재 이 시행령이 시행된다면 KBS에 대한 한전 측에 제기되는 민원 역시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KBS 사측과 최대 다수 노조인 언론노조 KBS 본부는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근거가 뭐죠? 결국 본인들의 밥그릇이겠죠. 결국 명분은 제작 역량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이게 들어오는 수신료가 적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그것이 상업화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지나친 상업화가 우려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 부분 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뭐 절반 이상의 KBS 그 직원들이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영국이나 BBC나 이런 걸 봤을 때 선 내부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합리화 후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이런 식의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긴 합니다만 마치 이제 그 한전이 자구 노력을 먼저 하고 그에 따라서 전기료를 인상하는 그런 논리가 있듯이 KBS에도 내부적인 공영방송 스스로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려는 모습과 함께 스스로의 어떤 그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호소하고 국민들의 어떤 허락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자동적으로 해결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자구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의철 KBS 사장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 분리징수 안을 철회해주면 본인이 물러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본인이 언론 탄압을 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됐어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그 문제는 전혀 다른 사안, 별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축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KBS 사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자체가 현재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퇴하겠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점은 그 전에 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구책을 마련했으면 어떻을까? 그러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부분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KBS 사장의 사퇴와 관련해서 수신료 분리징수와 완전히 별개라면서 이것은 사퇴와 무관하다 이런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이 KBS 사장이 대통령실과 면담까지 요청했지만 네. 대통령실은 현재 받아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 자체를 놓고 보면 KBS 사장이 결단을 했지만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동안의 자구책을 마련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자, 국가기관방송인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문제. 앞으로 여론의 향배. 이미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이 양측의 입장을 보느냐의 여론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